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세미나 제15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최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15회 세미나로 저희가 귀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미얀마 대사였던 이백순 대사님을 초청해서 특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대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1958년생이시고요. 이런 말씀 59년생. 드려도 예? 59년생인데. 59년생이신가요? 예, 예. 아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시고 버지니아 주립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수료하셨고 외무고시 19회 외무고시에서 그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하시고 또 미얀마 대사도 역임하시고요. 또 국회의장 특임 대사도 역임하시고 또 호주 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뭐 저희랑 특별히 그 저희 코미라 맨 처음에 막 미얀마 연구하겠다고 할 때 미얀마 잘 모르고 있을 때 처음 세미나 한다고 했을 때도 대사님께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희 양곤경제대랑 세미나 할 때도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셔서 양곤에서도 뵙고 또 저희도 많이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 들어오셔서 저희가 예전 인연을 기억해서 오늘 특별히 초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대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코미라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미얀마를 떠난 것은 이제 2016년이니까 거의 4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그 현장 지식은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13년부터 16년까지 3년 그 재임 활동안에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현 정부하고 출범 초기죠. 현 정부 앙산수지 정부 출범 초기에 그쪽 그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계속 호주에 있으면서도 미얀마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나름대로 뭐 아주 면밀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좀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그 소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건 아주 뭐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고 좀 더 전반적인 국가 전략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뭐 맺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미얀마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좀 해보겠는데요. 현재는 2016년 4월 달인가 그때 아웅산수지 이제 정부가 출범했고 올해 이제 11월 달에 또 12월 달 선거를 하겠죠. 이제 근데 그동안에 거의 지금 이제 4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4년 몇 개월 동안에 제가 보면 이 미얀마가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참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골든 오퍼튜니티를 미얀마는 잃어버렸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 2011년부터 사실 미얀마가 개방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텐세인 그때는 유사군사 정부지만 거기서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개방을 추진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얀마 러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미얀마가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여기고 전 세계 많은 기업인들이 미얀마를 이렇게 방문하고 미얀마하고 협력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앙산수지 정부가 이제 정말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됐을 때 많은 외국인들은 이제 신정부가 더더욱 개혁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친서방 정책을 더 강화해서 미얀마가 지금 앞에 닥쳐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꽉 부여잡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때 그 당시 그래서 양곤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렌트하는 게 거의 3베드룸 거의 7,000불 가까이, 그러니까 맨하탄을 뺨치는 아주 놀라운 그 렌트 가격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들으니까 렌트 가격이 많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공급도 조금 확대되어 있겠지만은 그만큼 미얀마를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뭐 양곤 시내는 제가 이제 듣자 하니까 거기는 그래도 신축 빌딩하고 이제 이런 게 새로 그동안에 계획 개방 시작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빌딩들 올라가고 새로운 시설들이 좀 있긴 있는데, 미얀마 전체적으로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렇게 교통망, 전력망 이런 것이 확대되지 별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3, 4년 전하고 지금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 국가기관 시설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이제 미얀마를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다니던 한국 기업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간접으로 들으면 아직 미얀마 정부 인사들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자기 나라의 여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현실 인식이 좀 미비하다, 뭐 그런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얀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가야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미얀마 쪽에서 그걸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뭐 제가 요즘 들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그냥, 중국에서 베트남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방글라데시로 지금 가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 있을 때 한국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나오는 어떻게든 중국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 한 몇 년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떠야 될 것이다. 중국을 계속 거기서는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중국의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는 데는 다음은 베트남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도 오래 있지 못할 거다. 베트남도 그때는 벌써 이제 상당히 외국 그 자본 투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이제 미얀마로 그 원스톱으로 그냥 오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미얀마에 산업단지를 한국 만들고, 그래서 한 500개 기업이 그때 이제 한국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그런 다 신청을 하고 리스트를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미얀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은 뭐 하다못해 방글라데시로 간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있을 때만 해도 방글라데시에 있던 한국 봉제 공장들이 미얀마로 왔었죠. 방글라데시보다는 미얀마가 훨씬 앞으로 저 환경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 왔는데, 지금 그게 역전된 현상이 일어난 것만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얀마를 방문하신 걸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대통령께서 하신 뭐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토지 이제 주택공사 LH에서 하는 그 산업단지 기공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좀 약간 놀라기도 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 거는, 그게 제 있을 때 벌써 그거는 거의 다 된 일인데 얼마나 그동안에 4년 동안 진전이 없었으면 그거 다시 준공식을 해도 지금 모자랄 때인데 기공식을 다시 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참 실소를 좀 금치 못했다. 그게 지금 그 하나의 단적으로 미얀마에서 지금 뭐 일들이 얼마나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그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계도 이렇게 좀 이게 찾아보니까 뭐 제 있을 때 거의 1,000불 정도 했거든요. 지금 근데 4년 지나도 지금 1,300불, 뭐 결국 그러니까 GDP도 뭐 별로 GNP가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무역 수지는 점점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그때 2012년 이럴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12년, 13년 그럴 때가 뭐 200억 불? 그때가 제일 피크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쭉 감소해서 지금 뭐 작년인가는 보니까 50억 불 수준으로, 그러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 이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역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미얀마의 현실이고 그 현실 진단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그럼 현 정부하고 이제 그전 정부하고 앞으로 올 정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2016년 4월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3월 말까지 있었던 우텐셰인 이제 정부라고 그럴까, USDP 정부는 제가 그때도 그분들 뭐 고위층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그때 그 우텐셰인 대통령은 굉장히 하여튼 국가 발전에 대한 열의가 강한 분이었고, 그것을 하여튼 이뤄보겠다는 그런 하여튼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그 대사로 처음 이렇게 가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 삼성 하여튼 그 핸드폰 공장을 꼭 좀 이렇게 미얀마로 다시 불러오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는 그건 너무 큰일이지만 하여튼 저도 노력하 있지만은 그때 우텐세인 대통령한테 그 미얀마가 삼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미얀마 여건이 아마 개선돼야 될 것 같다. 하여튼 대사가 그 삼성이라는 거는 워낙 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대사가 그걸 뭐 다시 데려올 수 없고, 베트남으로 간 이제 삼성이 다시 뭐 그 공장을 하진 않겠지만 딴 형태의 공장이라도 미얀마 올라오면 미얀마가 여러 가지 좀 여건을 개선해주고 그렇게 미얀마가 올 수 있는 걸 유인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그때 떠날 때도 미얀마 정부가 뭘 그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 보고 이렇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무상을 공급하지 않고 토지 대여료를 받겠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베트남에서는 전부 엄청난 이제 땅을 다 공짜로 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세금 감면 혜택도 주겠다는데 범위세 뭐 5년 면제 뭐 이런다든지. 근데 미얀마는 그럴 때 그런 USDP 정부도 그런 이게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겠다, 토지 이제 임대료를 받겠다, 뭐 그다음에 뭐 법인세 면제 이런 걸 이게 자기들이 먼저 이게 제공할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런 데 대한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떠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되돌리고 싶어 했는데 삼성은 안 되고.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는 저 있을 때 한 가지 좀 이렇게 됐던 게 우리 농기계 그 업체인 대동공업, 뭐 대동공업은 사실 미얀마 이제 우텐신 대통령이 직접 강요들을 이끌고 한국 그때 부산에 에이펙을 참석하러 오셨을 때 직접 이제 거기에 대동 이제 기계공업 공장이 달 성군에 있었어요. 대구 근처. 그까지 이동하셔서 그 직접 공장을 다 둘러보시고, 그래서 대동공업하고 이제 합작해서도 설립하고 그 정도로 하여튼 그 대통령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장을 다 시찰하시고, 이제 이 회사 참 자기 보니까 좋은 회사다, 미얀마하고 합작을 해하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그때 한 기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합작을 하도록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그때 USDP는 나름대로 이게 국가 발전에 열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 기억하기는 우소떼인 이제 그 경제산업부 장관인데, 그분이 전체적으로 그 경제 문제는 본인이 일종의 부총리 역할 비슷하게 해서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을 이렇게 매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경제에 관한 하여튼 중요한 결정은 다 내리고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봐도 그런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면 그 우소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고, 그리고 제 떠날 때도 이제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뭐 교육법 이런 것도 다 많이 이제 법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법안들이 초안들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2016년 4월 1일부터 이제 앙산수지 이제 여사가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앙산수지 여사는 영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고 뭐 탁월한 영어, 그러니까 또 남편도 영국 사람이고, 그리고 영국에 오래 살았고 이렇게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 감각도 좋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래서 또 친서방적이고, 그러니까 훨씬 개혁 개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높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 투쟁을 오래 하셨으니까 특군청이라든지 뭐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없을 것이고 부정부패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것이고 하여튼 정부의 그 가버넌스의 그 투명성,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다. 법령들이 많이 정비될 것이다. 그런 기대들 많이 했습니다. 그 외교관들이나 국제사회가.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답답해하고 어떤 기업들은 그래서 떠나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왜 지금 현 정부가 그러냐, 그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면 첫째 제가 보는 국가 지도력에 뭐 한계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투쟁은 오래 하셨지만은 황선수 여사 현 국가 지도자가 그 경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제가 직접 그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게 인식이 이렇게 넓지 못하고 이제 안목이 그렇게 깊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 정권에서 우소떼인과 같은 그 경제 별도 조정회의라든지 경제장관회의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저도 조언을 한번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경제 문제까지도 소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관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사결정에 굉장히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권한 이임을 이렇게 하면서 효과적인 정부 가버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게 국가 지도력에서 일종의 그게 하나의 한계.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국정을 할 때는 항상 그 국정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기 황선주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평화 문제 그러니까 그 내전 종식 그 각 소수민족 간의 평화협정 그게 뭐 빨롱 협정 그 이제 그걸 완전히 완성을 시켰다. 자기 아버지가 못한 그 이제 그걸 유업을 자기가 완성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있을 때 그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 NLD 2인자 3인자들하고 만날 때는 제가 본 데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본 데는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경제개발 문제에 더 국정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낫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은 5년 임기에서 전반기 2년 5년이 NLD가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외국인도 안 기다려주고 국내인도 내국인도 그게 2년 반 동안에 별 큰 성과가 체감하는 성과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게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뭐 조언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런 조언도 결국 통하지를 않고 결국 처음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수민족 간의 그 평화협정을 하는데 앙산수지 여사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서 결국 근데 이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경제 문제는 잘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이게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원인들이 미얀마가 지금 또 좋은 그 황금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뭐 쉽게는 이야기하면 그런 사실 투두리스트, 나 투두리스트를 사실 그때 제가 그 미얀마의 그 NLD 최고위층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사실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제시를 했는데 몇 가지 어드바이저를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뭐 일들 그러니까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된다. 그때 보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젊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만나고 미얀마에도 인재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젊지만은 이 사람들을 써야 된다. 인재풀을 널리 등용해 써야 된다. 인재풀을 근데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 게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권한위임 하라고 하는데 권한위임도 하부 위임을 하지 않고 소위 한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만기칠남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걸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러고 다음에 외국 이제 뭐 개발 원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든지 하여튼 외국 자본을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해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데 그것도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도 이게 잘 안 쓰더라고, 적극적으로. 참 그 이야기도 하면 좀 깁니다만은 그 사람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미얀마는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세 하여튼 제도를 개혁을 해서 재정 기반도 빨리 확충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하여튼 전력,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이다. 전력 발전 시설을 다 이렇게 많이 해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물론 대학 교육 수준도 많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대학 교육 같은 거 빨리 되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하나도 좀 제대로 그렇게 투두리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나 투두리스트 쪽에 오히려 많이 글로 가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게 미얀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 지도력의 한계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현 정부는 NLD 사람들을 위주로 해요. NLD 사람들. 그러니까 앙산수지 여사 믿고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들 위주로 이게 정부를 꾸려가다 보니까 NLD 출신 인사들이 사실은 민주화 투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10년, 20년, 뭐 1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자체가 사실 뭐 지난 거의 50년 동안 폐쇄적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또 특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외국에 발전하는 그게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이게 전혀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이게 국제 경제라든지 해외 비즈니스 이런 데 대해서는 참 이게 지식이 굉장히 박약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그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인적 자원이 그런 부분에 이제 수준이 이렇게 로우 레벨이죠. 로우 레벨인데, 그러니까 해외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활용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못 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미얀마 사람들의 정부 고위층들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접으로 들어보는 몇 가지 사례들도 보면 프로젝트가 결정을 내놓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한 장관이, 주무장관이 소위 말해서 총 떼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 장관들 사이에서 계속 자기는 이랬는데 저 장관 물어봐라, 다음 장관 물어봐라. 이게 계속 이게 부처 사이에서 계속 일들이 이게 돌아다니니까 한국에서 프로젝트 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이 부처 저 부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쳐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뭐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잠시 구체적인 사례를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얀마의 한국 이제 재단, 한 아세안 뭐 우호재단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든 분들이 미얀마에 사실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랬어요. 제 있을 때부터 그걸 같이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국제대학을 설립해서 미얀마가 대학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걸 이제 미얀마에서 미얀마가 또 이게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제일 좀 취약한 게 이제 의과대학도 취약하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공과대학도 좀 있지만 공과대학도 굉장히 수준이 취약하고, 그리고 예술대학도 거의 지금 없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비즈니스, 경영대학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해서 이렇게 4개 칼리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국제대학을 세워주고, 그거는 전부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 대학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웅산 수지 여사 자체도 그 계획을 두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미얀마 재떠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그거는 꼭 되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막 시간이 가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내피도 해줬다가 내피도 1지구 해줬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또 2지구 그 계속 지구가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양곤에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마지막 결정이 안 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그 재단은 사실은 어떤 독재가로부터 큰 이제 기부를 받았어. 그 기부를 받아서 그걸 사실 대학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최근에 한국 들어와서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기부를 받은 것도 일정 기간 안에 그 기부를 이렇게 사업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편법 증여로 돼서 그게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이 기부받은 돈을 지금 증여세로 엄청나게 지금 그 주식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그때 그 당시에 또 시가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맞으니까 지금은 또 주식이 많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 자체를 그게 출연기금 자체를 다 그냥 까먹고 사업 자체가 이제 잘못하면 완전히 무산될 그런 가능성인데 얼마나 제가 보면 그 답답하든지 안타까운지 좋은 대학을 세울 수 있는 큰 돈을 사실 그 받았는데 그런 게 그 미얀마 측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그 한국 그 재단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그 재단과 같은 뭐 일입니다만은 그걸 한 또 독지가가 의대를 병원을 설립하라 의대 부설 병원을 설립을 해서 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는데 이 병원 하는 것도 이게 미얀마 장관들이 허가를 못 내주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지금 몇 년씩 내가 지금 미얀마를 왔다 갔다 몇 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 건데 한 1년은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 결정이 안 나니까 이러다가 나는 내가 눈 감기 전에 뭐 이게 이루어지는 거 보지도 못하는 그런 건 나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 이래가 그분이 캄보디아에 그 돈을 다시 그게 500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어요. 500억. 그게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다. 캄보디아는 사실 한국이 지어준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더 크게 정축한다는. 미얀마는 사실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는데 미얀마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고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고 하여튼 계속 의사결정을 미루다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소리를 듣고 참 저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들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뭐 기업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이거는 뭐 얼마나 확실한지는 그것도 뭐 한두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일반적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옛날보다는 미얀마의 약간 부패 지수가 좀 확산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그러니까 군부 때는 사실 그게 군 통치 체제에서는 위에서는 이게 있지만 밑에서는 사실 그게 그립이 강해가지고 그런 밑에서는 이게 그런 짓을 못 하는데 오히려 민주화되고 나니까 밑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뭐 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부패 현상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한 가지 그 조금 발전 장애 요인이고 또 뭐 여전히 발전 장애 요인은 이제 NLD하고 USDP 그 민주 세력과 군부 세력은 여전히 또 국회에서도 2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 뒷다리를 걸 수 있죠. 이제 뒷다리를 걸 수 있으니까 신정부가 이렇게 또 뭐 자신도 지금 없지만 자신이 있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항상 그게 또 그 장애 요인이 되죠. 아마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힝야 그 지금 라카인주에 그거는 그 저번에 제가 본 데는 하여튼 군부 세력이 좀 과도하게 진압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 또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아웅산수지 여사는 또 그것을 국제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게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또 유럽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제재가 다시 들어간 거는 그거는 또 미얀마에서 사업하신 분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죠. 이제 그 문제도 사실은 좀 더 황선씨 여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미얀마 그 로힝야 사태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그 국제사회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또 제재를 받으니까 경제가 더 이제 어렵게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안 좋습니다만은 미얀마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잠재력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있을 때는 하여튼 미얀마가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나라고 저도 그래서 열심히 그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 보고도 많이 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단점이 이제 공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점은 미얀마는 다 아시다시피 풍부한 이렇게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실은 광물 자원만 잘 관리해서 그걸 수출하고 그걸 전부 국고로 이렇게 전부 들어오도록만 해도 재정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이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그렇게 미얀마 사람들은 이 노동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고 지금도 임금도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미얀마는 이게 그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후진국으로서는 그렇게 문맹률이 한 7, 8%도 안 돼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노동 이제 작업 지시를 내릴 때 그러니까 다 구두로 아니고 문수로 이렇게 작업 노트를 이렇게 돌려도 회람을 해도 다 그걸 읽고 노동자들이 따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봉제공장 우리 그 경영자들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동남아시아 개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이고 그리고 그 지리적 그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얀마 자체가 아세안이지만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이 옆에 동쪽으로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 남반부를 이렇게 인접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그 막대한 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인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얀마를 중심으로 1,500km를 방영 이렇게 육로로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뭐 근데 지금은 도로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가 발달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1,500km를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억 훨씬 넘죠. 그 육로로만 되는 쪽도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육로가 발달되고 거기서 미얀마에서 생산해서 육로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송 물류 이런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데는 미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양순하고 굉장히 불심이 깊은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본 데는 이렇게 사회 신용 자본이 이렇게 높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기라든지 뭐 이렇게 대출금 상환이라는 이런 거를 굉장히 뭐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죠. 한국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싱 한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어떤 데보다도 굉장히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잘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부채 상환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그거 이렇게 신용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미얀마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 있을 때마다 폴리티컬 리스크는 좀 있었어요. 근데 폴리티컬 리스크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했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나라가 미얀마인데 아직도 저는 그 점이 있다고 보고 뭐 앞으로 그 나라는 크게 정변이나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폴리티컬 리스크도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역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현 정부가 다음에 또 같은 당이 NLD가 뭐 재집권하게 될지 그는 불확실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집권과 같은 이게 그 통치 방식 가버넌스를 바꾸지 않으면 조금 하여튼 정부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늦어져서 생기는 그 불확실성 이런 것은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역시 전력도 계속 보니까 발전량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전력도 계속 부족한 문제. 다음에 이제 사실 수출하면 아까 육로로 수출하는 건 괜찮은데 미얀마가 지금 심해항이 지금 특히 인구가 많은 이쪽으로 양곤이나 바오고주 근처로 심해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구 시설이 없어서 많은 물자를 이렇게 수출을 하는 데는 지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이제 국민성 문제인데 아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제 불심이 깊고 근데 그걸 베트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베트남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는 의지들 그 국민 개인이 자기들이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소셜 하이라키 자기가 이렇게 사회 계층 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그 반면에 미얀마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윤회 사상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하면 경제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박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막 좀 악착 같은 면이 좀 적은 거 그런 게 약간의 장점도 되지만 경제 발전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 지금 아직도 한 50년 가까이 했던 버마식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잔영이 미얀마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이게 잘 사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개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평등이 좀 생기는 것도 감내하는 그러니까 불균형 확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금 그거는 경제 발전 좀 애로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미얀마 분들은 아직도 외국이 자기들한테 계속 미얀마의 기회의 땅으로 계속 생각한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조금 지나가지 않았냐 그 이렇게 미얀마 그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거꾸로 외국 자본을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심정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절박함이 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그런 것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이제 미얀마가 이게 새로운 정부 하에서 조금 가버넌스만 조금 이렇게 가버넌스 시스템만 좀 바꾸면 미얀마는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나라고 사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마지막 남아 있는 또 나라죠. 그렇게 아직 그 충분히 경제 개발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뭐 6-7%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이제 이뤄나간다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게 제대로 된 그 가버넌스와 리더십을 만나면 아마 13% 뭐 15%의 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은 계속 그래도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올해 선거 이후에 미얀마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강 정책을 하고 어떤 이제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이렇게 예의 좀 주시하시다가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는 다시 미얀마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진출하시는 것을 아마 이렇게 기회 보는 것도 이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나라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2의 베트남. 지금 우리 나라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그 수출을 거의 뭐 30% 가까이 우리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하는데 미얀마에 가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기업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한계 생산력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지금 이렇게 중국 기업에 밀리는 그런 우리 기업들은 다시 미얀마에서 터전을 잡으면 다시 한번 제2의 그 도약의 기회를 또 모색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사실은 저는 늘 뭐 미얀마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개인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한 개인을 보고 그 개인을 잘 도와서 그 개인이 훌륭히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면 참 보람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해외에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오늘날 한국과 같은 이게 거의 선진국이 된 한국을 만들었죠. 뭐 우리가 60-70년 전에 한국이 이런 선진국이 될 줄 아무도 사실 기대를 못했지만 우리도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한국의 그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다른 한 나라에 한번 재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이 다 합쳐서 제2의 그 한강의 기적을 뭐 양궁강의 기적을 만들 경우 이제 미얀마가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이끌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이상 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지식과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책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미얀마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강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상상들이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대사님께 다시 궁금한 것들 이제 질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실방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그 질문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선별하여서 이제 대사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강의는 그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대사님 모시고 다시 저희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요. 예,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는 질문이 없어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요. 예, 카톡으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셀렉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4-5가지 정도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가벼운 질문부터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얀마로 대사로 계실 때 뭐지 좋은 추억, 미얀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같은 것이 있으면 또 특히 미얀마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좋은 관광지라든가 꼭 방문해야 될 곳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재밌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얀마 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심성이 참 착한 분들이라 이런 거는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거나 좋은 일을 조금 하면 미얀마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이라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꼭 자기 작은 거라도 갖고 와서 꼭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보고 참 그는 좀 좋은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냥 이게 당연히 공짜로 여기고 갖고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감사를 표시하는 걸 보고 참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국민들이다 그런 점을 느꼈고요. 그 점을 하여튼 좋은 인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관광에 관해서는 저는 미얀마 아직까지 숨겨진 진주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죠. 뭐 저기 샨 쪽으로 가도 그렇고 카친 쪽에 가도 좋고 카친 쪽으로 가면 뭐 그냥 눈 덮인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샨 쪽도 산들이 좋고 뭐 그렇지만은 또 바닷가로 가면 응아빨리도 있고 그죠. 응아빨리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리조트도 좋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그보다는 더 또 숨겨진 데라 그러면 저는 저기 이제 미얀마 남쪽으로 내려가면 딴닌따린이죠. 딴닌따린이 있고 거기에 딴닌따린이 쭉 그 반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 맨 마지막 도시가 꽃다움이 있는데 거기 앞에는 섬이 800개가 있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한류 수도는 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물은 정말 아름다워요.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따라 내려가면 바로 이제 태국 국경이고 푸켓이 있는데 제가 거기 꽃다운 갔을 때 보니까 태국의 진짜 부자들은 거꾸로 이렇게 꽃다운 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거는 상업화되고 이건 때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 자연이기 때문에 그것도 호텔이 하나 이렇게 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쪽이 개발되면 아주 국제적인 저는 명소가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꽃다움이라고 하는 저 태국 경계 쪽에 저는 아직 여기는 안 가봤고요. 뭐 샨이나 까친 쪽은 그래도 많이들 가봤는데 역시 대사님이라고 그런지 저희한테 아주 좋은 한번 이거 뭐 공동 구매를 하든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드라이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경제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연구회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인들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미얀마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대사님께서 경험하시면서 가졌던 팁, 아까 이제 강의 중에서도 이제 투두 리스트하고 나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셔서 또 조언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몇 가지만 조언 또는 소개를 좀 해주시면 투두 리스트나 나투두 리스트 중에요. 그래서 뭐 아까 이거 조금 제가 뭐 강의 중에 썼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모든 개도국은 경제 발전을 하려면 자기들이 국내에 이렇게 축적된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본을 가지고 뭘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이게 인프라가 건설이 되는데 저는 미얀마 이제 정부 관료들이 이게
외자를 이게 좀 더 써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입해서 빨리 인프라를 무조건 이렇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투두 리스트 같습니다. 근데 저 미얀마 있을 때 그 뭐 이야기를 보니까 외자를 쓰는 걸 좀 이렇게 어려워해요. 네. 근데 요즘에 뭐 외국 직접 투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요즘에 사실 그 이제 양어성 차관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무상 원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양어성 차관 컨세셔널 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뭐 30년 거치면 다음에 뭐 이게 상환 뒤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율 이런 거 감안하면 거의 뭐 사실은 무상 원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그런 점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과감히 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차관이죠. 그 유상 원조를 쓰라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미얀마 사람들은 그 부분을 즉 자꾸 갚아야 될 빚이라 생각하고 그 국회 나중에 보니까 정부 관료들 그러니까 장관들을 설득해 놓으면 장관들은 자기들은 이제 그 이해하겠는데 이 국회 가면 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우리를 설명했지. 한국은 60년대 70년대 초에 우리는 정말 달러를 정말 이렇게 우리는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그 대통령부터 나서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해서 우리는 그때 달러를 이게 우리는 외자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우리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갖다 쓰라고 갖다 주는데도 왜 안 쓰느냐. 참 그 부분이 약간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고 꼭 그걸 이렇게 미얀마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외자를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투두리스트 뭐 굳이 not 투두리스트? not 투두리스트는 하여튼 다시 하여튼 신정부 들었으면 그 지금 현 정부에서 했던 그런 이렇게 소극적이고 조금 하여튼 너무 이렇게 뭐 자고우면하고 이렇게 너무 시간 많이 끄는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없애고 좀 더 과감하고 이렇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얀마 관료들이 조금 이제 국제화라든가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면이 생각도 있죠.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본, 해외 자본에 대한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예. 많이 부족해서 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또 좀 해야 될 일이 대사님 예.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래서 그 미얀마에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과 부정 또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이제 장점과 단점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얀마는 그래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좀 조언, 미얀마 진출할 때 뭐 어떤 주의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또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조언할 수 있을 것이 있으면 좀 기업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처음 계획 개방할 때 그만큼 미얀마 러시에 이제 그는 거의 많이 식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봤을 때 미얀마의 단점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 러시한 현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듯이 이게 다시 한번 미얀마의 가능성을 좀 직접 많이 확인을 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오면 신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잘 보고 그런 정보들은 우리 이제 코투라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또 앞으로 그런 걸 올리고 할 테니까 코투라에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잘 보시고 가시니까 또 뭐 코미라에서도 또 그런 앞으로 그렇게 논문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코미라 쪽에 하시는 거는 또 코미라 쪽도 보시고 이제 그래서 그 여건이 무르익으면 가시긴 가시는데 이제 가셨어도 이게 혹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고 가면 아무래도 이제 현지 그 파트너를 잘 구해야 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100% 이게 직접 투자한 부분 뭐 그거는 공장은 이제 큰 기업들이 가면 100% 직접 투자를 하지만 아마 중소 기업이라든지 그런 또 가세 부동산 같은 거 가시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100%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미얀마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얀마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우리 미얀마의 동포들을 저는
그 많이 활용하신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코트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미얀마 동포들은 거기 뭐 30 몇 년씩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미얀마 그 속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분들한테 잘 물어서 좋은 사람 소개받고 또 한 번, 두 번 다져서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말로 해외 진출할 때 처음 할 때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믿을 만한 파트너들 만나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는 경제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대사님 전공 분야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최근 뭐 미중 그 패권 갈등이 예,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아마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찌 보면 전장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중 이 패권 경쟁 사이에서 미얀마의 앞으로 미래 또는 아니면 미얀마에 미친 그 영향들 아니면 미얀마가 해야 될 뭐 여러 일들이라든가 그 외교적 정책이라든가 이런 관련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하여튼 좀 굉장히 큰 질문인데 미얀마뿐만이고 하여튼 이게 동아시아 이쪽 쭉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는 제가 보면 한국, 한반도죠. 한반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트남 그리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미얀마. 저는 이게 미얀마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국하고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 투쟁 관계를 겪은 나라가 세 나라고 그리고 그 세 나라는 계속 그래도 독립을 유지했고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서 이제 많이 중국에 복속돼 버리고 이제 중국 문화권으로 편입된 또 뭐 민족들이 많죠. 근데 이 세 나라는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이제 버텨온 나라고. 근데 이 세 나라는 각각 이게 혼자 있어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대항하기 굉장히 버거운 나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젓가락 그 이론, 나무젓가락 체계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이게 손에 넣고 이게 탁 깨면 하나는 깨져요. 두 개 넣고 탁 깨면 잘 안 깨져. 세 개는 웬만한 남자도 못 깹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그 미중 관계 갈등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옛날에 그게부터 쭉 관계 가져왔고 서로 이게 아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젓가락 체계처럼 이게 서로 이렇게 잘 뭉쳐서 나가야 되는 나라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얀마를 좀 더 도와서 미얀마가 좀 더 이렇게 크게 이게 그러니까 약한 젓가락이 말고 좀 더 강한 젓가락이 되도록 키워주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미중 사이에서 그거는 이제 뭐 미얀마가 어떻게 갈지는 제가 뭐 코치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 보니까 계속 그것도 미중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금 미국이 처음에 하다가 미국 갔다가 미국이 이제 로힝야 따면 또 제재하면 또 중국으로 갔다가 근데 그런 기회주의적인 건 앞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장래를 이렇게 보고 자기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러면 판단을 하고 어느 쪽하고 장기로 더 가까이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그런 걸 선택을 해서 가는 게 낫겠죠. 그냥 왔다 갔다 자꾸 양쪽 사이에서 진동운동하면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회주의인 상황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거 말이 났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제 책 이렇게 선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3월달에 그게 대변한 시대의 한국 외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한번 뭐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얀마가 정말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정이 가는 거고 또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협력하고 또 계속해서 연합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저희 같이 미얀마에 관심 갖고 연구하는 단체들
또 특히 코미라에 잘 아시고 또 초기부터 저희한테 많은 또 도움도 주셨는데 뭐 저희가 미얀마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또 민간 외교 활동 네. 차원에서도 할 때 또 저희한테 뭐 바람이라든가 또 조언이라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코미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건 굉장히 우연히 뵌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하여튼 그 인야호수 있는 그 하여튼 레스토랑을 제가 갔다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게 여러분들 하는 활동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느꼈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7년째 이렇게 이어오시니까 너무 저는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라한테 뭐 더 이상 주문하거나 뭐 할 그런 사안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쭉 더 잘하시면 정말 아주 모범적인 민간 외교를 하시는 그 코미라라고 생각하고 민간 외교뿐만 아니고 학술진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미라가 그만큼 사실 미얀마에 정성을 들이고 많은 이게 씨를 뿌렸는데 이게 이제 한미얀마 관계가 더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미얀마가 특히 신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혁 개방을 좀 가속화해서 그 뿌린 씨들이 좀 이게 결실을 좀 맺는 그래서 아까 뭐 저 들으니까 강 회장님한테 비즈니스 매칭 같은 것도 하신다 그러던데 사실 뭐 코미라가 미얀마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축적해 놓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기업인들 중에서 이제 미얀마로 진출하신 분들은 코미라에 와서도 이게 뭐 상담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면서 그런데 비즈니스 매칭이 되면 좋겠고 비즈니스 매칭이 잘 된 분은 코미라를 위해서 지금 돈도 좀 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한 깨알 홍보를 해주셔서 제가 괜히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3년도부터 계속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대사님 같은 분이 저희의 뜻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초기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미얀마에서도 또 저희가 신뢰를 얻는 또 귀한 중요한 버팀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었고요.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학술 연구에 대한 부분만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민간외교 또 그리고 또 양국 간의 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 정말 생생한 경험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준비 안 된 그 답변,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여유 있게 모든 걸 또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얀마를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또 다음에는 또 이제 대사님과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계속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사님 초청해서 진행한 15회 백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간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말씀해 주신 우리 대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